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소중한 존재? 오, 선량해. 인간은 좋은 존재일까, 나쁜 존재일까? 인간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대체 어떤 게 적합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가령 환경주의자들은 지구 공동체의 안전과 유지라는 지상 과제를 내세우면서 인간과 인간의 생명 자체를 사실상 악으로 간주하기도 하거든. 반면에 인권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함에 눈독을 들여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 그 자체를 숭고한 목적으로 삼아.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신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고 실천하려고 하지.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은 원죄에 물든 태생적 죄인이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이기도 해. 이렇게 많은 견해들이 인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의 주인공 애덤 스미스는 어땠을까? 스미스는 인간을 제법 괜찮은 존재로 간주했던 것 같아. 제법 괜찮은 존재? 존엄한 신의 아들도 아니고 숨만 쉬어도 죄인 뭐 이런 것처럼 특별한 구호도 아니고 제법 괜찮은 존재라니. 뭐 스탠스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제법 괜찮은 존재라는 게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너무 피상적인 것 같지. 이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너무나 추상적인 제법 괜찮은 존재라는 이 발상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어.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이란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는 존재였거든. 인간이 얼마나 사고뭉치야. 한 개인의 성장 과정만 봐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에 폐도 엄청 끼치고 중2병 사춘기 그 험준한 고개를 넘으면서 추악한 취미 습관도 형성하고 고집은 또 더럽게 부리며 자라왔어. 뭐 특별히 너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성인이 되고는 뭐 다를까? 크고 작은 범죄, 불친절, 위선과 거짓, 음란과 탐욕, 심지어는 전쟁과 테러까지 너무나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게 인간이잖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게 우리 저저번 시간에 했던 홉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홉스와 같은 결론, 비슷한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 이런 사고뭉치 인간을 가만 내비둔다는 거는 사회를 붕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단순히 범죄율이 늘어날 거다, 이런 추상적 공포가 아니야. 인간을 가만히 내비두면,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다소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사회가 목적으로 하는 번영, 평화, 미덕, 부국, 강병, 빈곤으로부터 해방, 자연환경과의 공존, 이런 모든 좋은 가치들이 아예 훼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치. 근본부터 문제아인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 명도 아니고 덕지덕지 뭉쳐있는 사회 공동체의 해악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통념이 그 시대의 풍경이었던 거야. 인간은 자유로워서는 안 돼. 반드시 어딘가에 또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어야 하고 통제받아야만 돼. 가장 실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 어딘가 또는 무언가는 지배계층이지. 국가라는 이름을 빌린 지배계층이 반드시 사회의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해줬던 홉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때려박은 세계관인 거야. 지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필수 불가결함을 확신했고, 지배받는 자들 역시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믿었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지. 애덤 스미스는 이 세간의 통념, 아니 어쩌면 세간 그 자체를 뒤집고 싶었어. 스미스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다고? 제법 괜찮은 존재? 이제 왜 그 사상이 그렇게 혁신적인 건지 알겠지. 지금에야 워낙 인간이 그 시대에 비해서 자유롭고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에 익숙하잖아. 자유와 이 지배 사이의 격차가 실감이 잘 안 날 거야. 너든 나든. 한마디로 자유 감수성이 부족하다 이거야. 그치만 우리가 스미스의 시대로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면 현대 문명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 뭐 핸드폰이 없어, 냉장고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있는 불편함보다도 자유의 부재로 인한 불쾌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어디서 살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어떤 종교를 가질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조아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에게 내 소유물을 빼앗겨야만 하고, 나라의 중대사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며 수동적으로 거기에 끌려가야만 하는 그 불쾌감, 아니 그 비참함,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간섭받고 허락받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모든 인간은 정말 전방위적 지배하에서의 삶만을 민폐 끼치지 않고 가늘고 길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일지라도 본성에는 몇 가지 원칙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 의외로 스미스가 우리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구명해주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한 지점은 경제학이 아니라 윤리학이야.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지만 윤리학에서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한 거야. 스미스는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고 막연하게 단정 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과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 이 본성이 바로 도덕의 출발점이야. 이 본성을 통해서 나는 지속적인 자기 비판과 양심의 지원 사격을 또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는 거야.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리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치.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약간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 약간 이런 거 넘어서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명예에 대한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 한편으로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도 분명히 인간이 있잖아. 스미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면모와 스미스가 먼저 제시한 꽤나 훌륭한 본성, 이 두 개가 대립되기만 할까?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야. 바로 그 본성이 우리가 이기심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때도 선을 지키면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공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전교 1등하는 재수없는 친구 한번 생각해볼까? 떠오르는 사람 있어? 응. 있어? 재수없었어 그 친구? 자, 그런 친구도 때로는 자기 시간을 쪼개서 진심으로 성적을 올리고 싶어하는 친구의 공부를 기초부터 가르쳐주기도 해. 자, 대부분의 회사원들 퇴근길 아무리 곤하고 지친 채로 앉아있어도 나보다 훨씬 더 그 곤한 하루들을 많이 보내셨을 어르신들을 보면은 절로 두 다리가 일어서게 되지. 아무리 돈이 많은 이재용이든 유재석이든 기부를 할 때면은 뭐 나의 브랜드 평판, 도덕적 이미지 구축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겠지만 사실은 그런 요소들 틈바구니에서 자꾸만 선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 이거를 감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야. 이런 예시들처럼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이기심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야. 기부에서 바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다행히 조물주가 인간을 지을 때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공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는 개인들이 자기의 일에 열중하거나 열심히 소득을 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롭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 어떤 설계일까? 바로 자유로운 사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유재산권과 거래의 자유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이야. 이른바 자본주의의 미덕이지. 소비자 대중을 왕으로 모시는 자만이 부를 획득할 수가 있어.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친절하고 특색 있고 신속 정확하고 안전사고 없는 개인 또는 기업이 돈을 벌자. 쉽게 말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읽고 그 수요를 잘 충족시켜주는데 인생을 거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이 마치 도덕적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자유로운 시장의 개인과 기업들이 하는 행동들이야. 자유로운 공간에 도덕이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두고 스미스가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이기심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이로움을 선사하는 거야. 왜냐면 빵집 주인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맛있는 빵을 파는 거니까. 그치. 이런 것처럼 자본주의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다르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이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뭐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 근데 그 경쟁이 뭐야? 그 경쟁의 성격이 뭐야? 상대를 죽이기 위한,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한 그런 경쟁이 아니잖아.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경쟁인 거야. 가장 저렴하게, 가장 친절하게, 가장 품질 좋게 이러려고 하는 경쟁인 거야. 물론 스미스의 시대는 뭐 별로 자본주의적이지가 않았어. 자유가 없고 통제가 가득하고 그 시대는 오히려 약육강식에 가까웠지.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니까 이 권력을 누리는 통제하는 자들은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고 야금야금 빼앗기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고. 뺏는 자와 빼앗기는 자로 계급이 나뉜 세계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스미스의 시대처럼 정부가 높은 세금으로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담당하는 바로 그런 공간인 거야. 경쟁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개인의 이기심에 공익이 이바지하게 되는 그 과정을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야. 모든 개인은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증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의도와 별개의 목적을 증진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 부자들은 자신의 성취의 결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 그들은 동일하게 생활용품을 분배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된다. 기가 막히지? 우리는 지금 윤리학에서 출발해서 경제학에 다다른 윤리학과 경제학의 운명적인 교차 지점을 발견한 거야.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인 거야, 이게. 우리 자유로워도 된대.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된대. 자유로워도 나만 이익 보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안 맺히게 할 수 있대. 지배와 통제 권력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도 모자라서 찬양하기까지 했던 그 당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였겠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복음의 시작이라.